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름이죠. 저가 소매점의 대명사 달러트리. DLTR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이 달러트리가 최근 정말 큰 변화의 중심에 서 있더라고요. 과연 이 변화 속에서 달러트리가 어떤 강점과 기회를 찾아내고 있는지 오늘은 좀 긍정적인 시각에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근데 뭐랄까, 동전의 양면처럼요, 달러트리가 마주한 도전 과제 그리고 위험 요인들도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달러트리의 밝은 면, 빛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랑 함께 어두운 그림자까지 좀 균형 있게 들여다보면서요, 현재 상황을 좀 더 냉철하게 분석해봐야 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달러트리라는 기업의 본질, 그러니까 핵심 정체성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공식적으로 달러트리는 꽤 오랫동안 북미 최대의 단일 가격 포인트 소매점으로 알려져 왔잖아요. 물론 이제는 그 정의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만 모든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한다. 이 핵심 비전만큼은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해서 결국 소비자들의 일상에 기여하겠다. 이런 거겠죠. 그렇죠. 주요 타겟 고객은 역시 생활 필수품이나 잡화 같은 것들 저렴하게 사려는 분들, 특히 예산에 민감한 쇼핑객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특히 과거의 그 단일 가격, 그러니까 1달러라는 상징성, 이게 정말 막강했죠. 달러트리라는 이름값을 톡톡히 했으니까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달러트리의 첫 번째 핵심 강점이었죠. 2021년 11월까지 고수했던 그 1달러 균일가 정책, 이거는 그야말로 파격이었죠. 경쟁사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딱 보여줬고 소비자들 머릿속에 그냥 달러트리 이꼴 무조건 저렴함, 이 공식을 아주 강력하게 각인시켰습니다. 네, 맞아요. 덕분에 저소득층 소비자들한테는 거의 필수적인 쇼핑 공간으로 자리 잡았고 또 모든 상품 가격이 똑같으니까 일일이 가격표 확인할 필요 없이 쇼핑이 정말 편리했어요. 예측 가능성이 주는 힘이랄까요? 네, 그 1달러라는 상징성 하나가 그냥 브랜드 전체를 설명해주는 그런 느낌이었죠. 근데 그 강력했던 무기를 스스로 내려놓은 셈이 됐잖아요, 결국엔. 네, 맞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 압박 같은 것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변화가 있었죠. 현재는 달러 플러스 모델로 전환해서 기본 가격을 1.25달러로 올리고 거기에 3달러, 5달러 같은 다른 고정 가격대 상품들도 도입했습니다. 그게 좀 핵심 정체성을 흔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요. 물론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여전히 고정된 가격을 통해서 가격 예측 가능성 그리고 가성비라는 핵심 가치는 유지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좀 불안정하고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려고 할 때 이런 명확한 가격 정책은 여전히 강력한 고객 유인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결국 이런 가격 전략은 모든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한다는 회사의 비전과 딱 맞닿아 있는 거죠. 쇼핑의 번거로움을 줄여주고 여전히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가격 전략이 핵심인 건 분명하지만 근데 그것만으로는 요즘 같은 경쟁 환경에서 살아남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어떤 상품을 파는지, 또 매장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런 것도 중요할 텐데요. 물론입니다. 그게 바로 달러트리의 두 번째 핵심 강점인데요. 바로 다양한 상품 구색과 효율적인 매장 전략입니다. 달러트리 매장 한번 가보시면 정말 없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식품, 생활용품, 주방용품, 심지어 파티용품, 시즌 상품까지 아주 폭넓은 카테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구색은 정말 다양하죠. 네, 이건 모든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한 곳에서 충족시키겠다, 이런 목표를 보여주는 거죠. 저렴한 가격에 필요한 물건들을 한 번에 살 수 있으니 고객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자연스럽게 매장을 더 자주 찾게 되고 충성도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원스톱 쇼핑 같은 느낌이군요.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자산 경량화 모델, 그러니까 매장을 직접 소유하기보다는 대부분 임대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건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요. 또 시장 상황에 맞춰서 빠르게 매장을 늘리거나 혹은 수익성이 낮은 매장을 정리하는 데 유연성을 더해주죠. 임대 방식이군요. 네, 덕분에 자본 효율성을 높이면서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임대 방식이 확실히 몸집을 불리는 데는 유리했겠네요. 근데 매장 수가 그렇게 많아지면 운영 효율성을 유지하는 게 관건일 텐데요.
뭐 물류나 공급망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점이 바로 그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과 전략적인 확장입니다. 달러트리는요, 중앙 집중화된 물류 시스템과 공급망 관리를 통해서 운영 비용을 상당히 낮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렴한 가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동력이고 달러트리 비즈니스 모델의 거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노력이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2015년에 있었던 패밀리 돌러 인수입니다. 이 인수를 통해서 달러트리는 기존의 그 단일 가격 정책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격대의 상품을 취급하는 멀티 가격 포인트 모델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했어요. 아, 패밀리 달러 인수, 이게 참 말이 많았죠. 네, 그렇죠. 더 넓은 고객층을 흡수하고 또 변화하는 시장 트렌드에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뭐 이 인수가 항상 장밋빛 결과만 가져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하기 힘든 거대한 유통망을 구축하는 데는 분명 기여했습니다. 이는 가치 제공이라는 핵심 비전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행보였죠. 규모의 경제 효과는 있었겠네요. 특히 인수 이후에는 두 브랜드의 물류 시스템을 통합해서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공급망 비용을 줄이고 재고 관리의 정확성을 높여서 궁극적으로는 수익성 개선에 기여하도록 말이죠. 네, 그런 강점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달러트리가 있겠죠. 근데 바로 그 점들이 지금은 또 다른 숙제를 안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리스크는 역시 그 자랑이던 가격 정책의 변경이에요. 1달러 균일가는 달러트리의 거의 정체성 그 자체였는데 이걸 1.25원으로 올리고 심지어 3달러, 5달러 상품까지 내놓으면서 기존 고객들이 느꼈던 균일가에 대한 강력한 신뢰, 이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뭐랄까, 달러트리인데 더 이상 1달러짜리만 파는 곳이 아니게 된 거죠. 이 변화가 생각보다 큰 저항감이나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워낙 심했으니까요. 기업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뭐랄까 고육지책 아니었을까요? 생존을 위한 변화였다고 봐야죠.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핵심 고객층, 특히 가격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소득층 고객들이 이탈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나옵니다. 가격 인상에 실망해서 월마트나 타겟 같은 대형마트의 저가 라인, 혹은 뭐 요즘 많이 보이는 알리나 테무 같은 초저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발길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 경쟁 환경이 워낙 치열해졌으니까요. 네, 이건 달러트리가 오랫동안 쌓아왔던 가장 강력한 무기, 즉 고객 충성도를 약화시킬 수 있는 매우 본질적인 위험입니다. 브랜드 정체성의 혼란과 핵심 고객 이탈 가능성, 이 두 가지가 가격 정책 변경의 가장 큰 그림자라고 저는 봅니다. 가격 정책 변화의 위험은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패밀리 달러 인수를 통해서 더 넓은 고객층을 확보하려는 시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를 통해서 위험을 좀 분산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텐데요. 바로 그 패밀리 달러 인수가 두 번째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아이러니합니다. 방금 규모의 경제나 유통망 확장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말씀하셨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패밀리 달러는 인수된 이후로 계속해서 달러트리 전체의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특히 수익성 측면에서요. 아, 기대했던 시너지가 잘 안 났군요. 네. 기대했던 만큼 두 브랜드 간의 시너지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통합 과정 자체도 순탄치 않았죠. 근본적인 문제는 달러트리와 패밀리 달러가 공략하는 시장과 고객층 그리고 운용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달러트리가 주로 교외나 중소도시에 위치하면서 특정 가격대의 상품에 집중하는 반면 패밀리 달러는 주로 도심 지역,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가격대의 생필품을 취급합니다. 이 차이 때문에 물류나 재고 관리, 마케팅 등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통합의 시너지를 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결국엔 짐이 되어버린 거죠. 아, 타겟 고객층과 운영 방식의 차이가 생각보다 큰 통합의 걸림돌이었군요. 그렇다면 외부 환경, 그러니까 경쟁 상황은 좀 어떤가요? 세 번째 리스크가 바로 그 경쟁 심화입니다. 예전에는 달러트리의 원달러 모델이 워낙 독보적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월마트, 타겟 같은 그야말로 공룡 유통기업들이 자체 브랜드, PB 상품 라인업을 대폭 강화하고 가격 경쟁력을 높이면서 저가 시장을 매우 공격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네, PB 상품들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오죠. 그렇죠.
심지어 도심 지역을 겨냥한 소규모 매장 포맷까지 선보이면서 달러트리의 영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같은 중국계 이코머스 플랫폼의 초저가 공세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 온라인 쪽 공세도 만만치 않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달러트리가 가격을 올렸으니 소비자들이 굳이 달러트리를 고집할 이유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만약 경쟁사들이 비슷한 가격대에 더 다양한 상품, 더 나은 품질, 더 편리한 쇼핑 경험까지 제공한다면 달러트리가 내세우는 가성비의 매력은 점점 희석될 수밖에 없고 고객 이탈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달러트리는 특정 가격 모델과 저소득층이라는 특정 고객 기반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같은 거시경제 변화나 경쟁 환경 변화라는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리스크 요인들 분명히 달러트리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하지만 최근 실적이나 움직임을 보면요. 이런 어려운 속에서도 나름대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노력이 좀 엿보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시장의 우려를 꽤 잠재우는 수준이었어요. 1분기 실적은 괜찮았나요? 네, 총 순매출이 46억 4천만 달러로 시장 전망치였던 45억 4천만 달러를 웃돌았고요. 조정 주당 순이익 EPS 역시 1.26달러로 예상치 1.2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서 조정 주당 순이익, 즉 EPS는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을 전체 주식수로 나눈 값으로 주식 하나당 얼마의 이익을 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인데요. 네네. 이 수치가 예상보다 좋았다는 건 이른바 어닝 서프라이즈죠. 고물가 시대에도 저가 상품을 찾는 수요는 여전히 탄탄하다는 걸 보여준 셈입니다. 1분기 실적 자체는 예상을 웃돌았지만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장의 반응이 마냥 뜨겁지만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흐름을 맞아보면요. 1분기 호실적을 바탕으로 달러트리는 2025 회계연도 전체의 조정 EPS 전망치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 5.00달러에서 5.50달러 범위였는데 이걸 5.15달러에서 5.65달러 범위로 올렸거든요. 이건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경영진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연간 전망치를 올렸군요. 네. 그리고 앞서 이야기 나눴던 가격 전략 변화, 즉 3달러, 5달러 상품 등을 포함하는 멀티 가격 포인트 확대 전략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실제로 새로운 가격 정책을 적용하고 매장 환경을 개선한 곳들에서 의미 있는 매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이게 전체 매출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는 거죠. 가격 인상과 상품 다양화가 실제 매출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였던 그 패밀리 달러 매각 결정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건 좀 긍정적인가요? 저는 그게 바로 달러트리가 보여준 가장 과감하고 중요한 전략적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지적해 주셨듯이 패밀리 달러는 계속해서 수익성에 부담을 주는 존재였는데 이걸 10억 달러에 매각하기로 결정한 거죠. 네, 매각 결정했죠. 물론 매각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회사의 수익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핵심 사업인 달러트리 브랜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알터니를 뽑는 느낌이군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매각으로 확보하게 될 자금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매장 리모델링이나 기술 인프라 투자, 공급망 효율화 같은 핵심 경쟁력 강화에 다시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구조조정을 넘어서 미래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일치기 때문에 장기적인 기업 가치에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1분기 실적 호조나 패밀리 달러 매각 같은 긍정적인 뉴스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특히 2025년 2분기 실적 가이던스는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줬죠. 2분기 가이던스요? 네. 회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2분기 조정 EPS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무려 45%에서 최대 50%까지 급감할 수 있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50% 감소요? 엄청나네요. 네. 이건 단기적으로 실적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고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걸 그냥 예고한 셈이죠.
시장 분석가들의 예상치 역시 주당 약 0.37달러에서 0.40달러 수준으로 회사의 암울한 전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장의 눈높이가 그만큼 낮아져 있다는 뜻입니다. 아, 2분기 전망이 워낙 안 좋게 나오면서 1분기 호실적의 빛이 좀 바랜 측면이 있군요. 네, 매출 전망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측에서 구체적인 2분기 전체 매출 가이던스 숫자는 내놓지 않았지만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 Comparable Store Sales Growth는 3에서 5% 범위의 상단을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은 최소 1년 이상 영업한 기존 매장들의 성장을 보여주는 지표로 신규 매장 효과를 제외한 사업 자체의 건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데요. 네, 중요한 지표죠. 2분기 전체 매출액이 약 44억 5천만 달러에서 44억 8천만 달러 수준에 그쳐서 전년 대비로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전망은 상향했는데 당장 다음 분기 전망은 부진하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오히려 하락했었군요.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도 불구하고요. 정확합니다. 1분기 실적이 예상을 뛰어넘고 연간 전망까지 올렸는데도 바로 다음 분기에 이익이 반토막 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니까 주가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실적 발표 당일 장시작 전 거래에서 2% 가까이 하락했었죠. 이건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전략 변화의 가능성보다는 당장의 단기적인 실적 악화 리스크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단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크군요. 특히 패밀리 달러 매각과 관련된 10억 달러 규모의 일회성 비용이 2분기 실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거라는 우려가 1분기 호실적이라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완전히 덮어버린 형국입니다. 그 일회성 비용 이슈가 단기 실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게 해소되고 나면 다시 수익성 개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장기적으로는요? 물론 일회성 요인이 사라지면 기저효과는 있겠죠. 근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비용 압박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 추세가 과연 멈출 수 있느냐는 겁니다. 매출 총이익률이 계속해서 하락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 매출 총이익률이란 매출액에서 상품 원가를 뺀 이익, 그러니까 상품 판매 자체에서 남는 이익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네. 인건비 상승, 물류비 부담 증가, 상품 자체의 원가 상승 같은 비용 압박이 지속되고 있어서 이 마진율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격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상승분을 다 만회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아, 가격을 올려도 비용이 더 많이 올라서 마진이 줄어든다. 네. 이건 단순히 매출 규모만 키우는 양적 성장이 아니라 실속 있는 질적 성장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결국 지금 투자자들은 발표되는 숫자 자체보다도 달러트리가 앞으로 비용 구조를 얼마나 개선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여서 진짜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훨씬 더 주목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수익성 개선과 운영 효율성 증명, 이게 핵심 과제라는 말씀이시군요.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는 그래도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고 관리를 효율화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달러트리처럼 저가 상품을 대량으로 빠르게 판매하는 모델에서는 재고 회전율, 즉 재고가 얼마나 빨리 팔려 나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운영 지표입니다. 그렇죠. 재고는 돈이니까요. 네, 재고를 쌓아두지 않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불필요한 창고 비용이나 폐기 비용을 줄이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고 동시에 고객에게는 항상 신선하고 매력적인 상품을 제공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과거에 재고 문제가 좀 심각했던 적도 있지 않았나요? 팬데믹 이후에 공급망 혼란 왔을 때 재고가 너무 많이 쌓였다 이런 뉴스도 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2022년하고 2023년에는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또 전 세계적인 공급망 문제 때문에 재고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측보다 물건이 늦게 들어오거나 혹은 갑자기 너무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재고가 급증하고 회전율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아, 그때 다들 고생했죠. 네. 하지만 회사는 달러트리 플러스 같은 새로운 가격대 상품을 도입해서 상품 구색을 다양화하고 또 매장 내 상품 진열 방식, 레이아웃이라고 하죠. 그걸 최적화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에 대응해 왔습니다. 이렇게 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서 회사가 양적 성장뿐 아니라 내실 있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건전한 재고는 곧 건전한 수익성으로 이어지니까요. 재고 관리 노력이 질적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럼 아까 잠깐 언급됐던 통합물류 시스템도 이런 효율화 노력의 일환이겠고요. 그렇습니다. 패밀리달러 인수 이후에 두 브랜드의 물류 시스템을 통합하려는 노력은 단순히 비용 절감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재고 현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곳에 제때 상품을 공급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기여합니다. 이는 운영 효율성 전반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기반이죠. 네, 물류 통합 중요하죠.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재고 문제 해결이나 물류 시스템 개선 같은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은 경영진이 현재 직면한 리스크를 인지하고 이를 관리하며 외부 환경 변화에 나름대로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투자자들에게 어느 정도 신뢰를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선 노력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겠지만 재고 관리는 여전히 달러트리에게는 뭐랄까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와 같다고 봅니다. 언제든 다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상존하는 운영 리스크이기 때문이죠. 아, 안심하긴 이르다. 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소비 심리가 확 얼어붙거나 경쟁사의 공격적인 프로모션으로 수요 예측이 빗나가면 순식간에 재고가 쌓이고 이는 결국 대규모 할인 판매로 이어져서 수익성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발표될 실적 보고서에서 재고 수준 변화와 재고 회전율 추이를 계속해서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한두 분기 개선됐다고 해서 완전히 문제가 해결됐다고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재고 외에 매장 운영 전력 자체의 불확실성도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겠네요. 특히 패밀리달러를 정리하는 과정이나 새로운 매장 형태 도입 같은 부분에서요. 맞습니다. 패밀리달러 매각 결정을 했지만 남은 패밀리달러 매장들의 구조 조정, 예를 들어 매장 리모델링이나 통합 혹은 추가 폐쇄 같은 작업들이 과연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오랫동안 달러트리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문제를 완전히 뿌리 뽑는 것이 생각보다 더 어렵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성과가 중요하겠군요. 네. 또한 달러트리 플러스처럼 여러 가격대를 취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장을 계속 확장하는 것 역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기존 달러트리 브랜드가 가졌던 1달러의 명확한 이미지를 희석시키거나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을 관리해야 하는 운영상의 복잡성만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긴 운영이 더 복잡해질 수도 있겠네요. 비용 통제 측면에서의 어려움도 계속될 수밖에 없겠고요. 네, 비용 통제는 앞으로도 계속 달러트리를 괴롭힐 문제입니다. 특히 인건비 상승 압박이 거셉니다. 미국 전역에서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고 노동 환경 개선 요구 등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는 인건비 비중이 높은 소매업체에게는 직접적인 비용 증가 요인입니다. 네, 요즘 최저임금 이슈가 크죠. 수많은 매장 직원들을 고용해야 하는 달러트리에게는 이게 상당한 부담이죠. 여기에 더해 유가나 원자재 가격 변동성에 따른 물류비 및 상품 원가 상승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이런 인플레이션 환경 속에서 비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면 매출이 늘어나도 이익률은 오히려 떨어지는 속빈 강정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달러트리의 비즈니스 모델의 강점과 약점, 최근 실적과 전략 변화의 명암, 그리고 운영 효율성 측면의 과제들까지 정말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달러트리의 장기적인 성장 기회와 리스크를 한번 가늠해 볼 시간인데요. 저는 달러트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감한 전략적 재편을 통해서 충분히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기회 요인은 역시 앞서 강조했던 패밀리 달러 매각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사업부를 떼어냄으로써 얻는 효과, 이걸 기대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재무적인 부담을 덜어내고 회사의 역량을 수익성이 더 높은 핵심 사업, 즉 달러트리 브랜드 자체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이는 장기적인 수익성 개선뿐만 아니라 그동안 패밀리 달러 문제로 실망했던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도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투자자 신뢰 회복도 중요하죠. 또한 매각 대금이라는 실탄을 확보해서 이걸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라 매장 환경 개선, 디지털 전환 가속화, 공급망 효율성 제고 등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 경쟁력 강화에 재투자한다면 단기적인 실적 부진 우려를 넘어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가격 전략 변화도 잘 안착한다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 1달러라는 틀을 깬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게 바로 두 번째 기회 요인입니다. 1.25달러를 기본으로 3달러, 5달러 등 좀 더 높은 가격대의 상품을 도입한 것이 처음에는 우려를 낳았지만 이게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오히려 고객층을 넓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존의 초저가 상품을 찾는 고객뿐 아니라 조금 더 높은 가격대의 다양한 상품을 원하는 새로운 고객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다는 거죠. 아, 고객층 확장 가능성이요? 네, 소위 가성비를 중시하는 더 넓은 스펙트럼의 소비자를 공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 새로운 가격 전략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개선된 매장 환경과 시너지를 내면서 쇼핑 경험 자체를 향상시킨다면 기업의 건강한 성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인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 컴세일스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 개선, 그게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회는 뭐니 해도 달러트리라는 브랜드 자체가 가진 힘입니다. 오랜 기간 쌓아온 저렴함, 가성비 이미지는 여전히 소비자들에게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고 특히 경기가 어려울수록 이런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회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만 근데 그 기회를 현실로 만들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지속되는 위험 요인과 리스크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거죠. 첫 번째 리스크는 역시 거시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특히 인플레이션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문제군요. 네. 만약 지금과 같은 비용 상승 압박이 계속된다면 달러트리가 가격을 추가로 인상하더라도 마진 하락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질적 성장 없는 외형 불리기에 대한 우려를 다시 키울 수밖에 없죠. 또한 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아예 소비를 줄이거나 더 저렴한 대안을 찾아 떠나는 흐름이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경쟁 환경 역시 계속해서 달러트리를 압박하는 요인이 될 거고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경쟁입니다. 월마트, 타겟 같은 거대 기업들의 저가 시장 공략은 앞으로 더 집요해질 겁니다. 이들이 막대한 자본력과 구매력을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상품 구색까지 강화한다면 달러트리만이 제공할 수 있었던 독점적인 가성비 매력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굳이 달러트리까지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확실히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여기에 온라인 플랫폼들의 공세까지 더해지면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규제 환경의 변화, 특히 노동 관련 규제 강화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유급병가 확대, 근무 환경 개선 요구 등은 모두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달러트리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환경이네요. 기회와 위기가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근본적인 질문은 이곳입니다. 과연 달러트리가 과거의 성공 방식이었던 원달러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가격 전략과 사업 구조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익성을 지켜내면서 동시에 치열한 경쟁과 거시경제의 파도를 효과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달러트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오늘 저희는 달러트리를 둘러싼 여러 이슈들을 정말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요약하자면 달러트리는 한때 성공의 상징이었던 1달러 준일가 모델에서 과감히 벗어나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을 취급하는 멀티 가격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고요. 동시에 오랫동안 실적에 부담을 주었던 패밀리 달러 사업부를 매각하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큰 변화죠. 이는 분명 고통과 불확실성을 수반하는 어려운 도전이지만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함으로써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필사적인 생존 전략이자 성장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재고 관리 효율화나 물류 시스템 강화 같은 내부적인 운영 개선 노력도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계속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러한 야심찬 변화가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아직 없습니다. 계속되는 인플레이션 압력과 그로 인한 비용 상승 부담, 월마트나 타겟 같은 거대 경쟁자들의 끊임없는 견제, 그리고 가격 정책 변화와 패밀리 달러 매각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핵심 고객 이탈 가능성, 이건 달러트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높은 장벽들입니다. 그렇죠. 리스크가 여전하죠. 당장 다음 분기에 실적 부진이 예고된 상황이고 패밀리 달러 구조조정이나 새로운 매장 포맷 확장이 과연 기대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결국 달러트리의 미래는
이러한 수많은 내외부의 위험 요인들을 얼마나 슬기롭게 관리하고 또 과감한 전략적 변화를 통해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과 운영 효율성 증대라는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지에 달려있다고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본 컨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저희의 분석은 투자 결정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정보는 AI에 의해 생성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